원장님들은 평소에 신진대사 좀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 편이신지 어떠신가요? 예, 이제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원장님께도 좀 비슷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를 많이 보거나 활동량이 많으면 대사량이 높을 수는 있지만 또 이 대사라고 하는 건 꽤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어서 그리고 몸의 이제 근육량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근육량이 좀 감소가 되거나 이러면 대사량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으로 대사량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초 대사량이라는 표현 아마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네.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인체에서 이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소화기니까 움직인다든지 심장이 뛴다든지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로 하는 대사량을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 저희가 이제 기초 대사량이 높은 분들이 좀 더 건강하거나 에너지가 많고 이제 활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초 대사량이 높은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네. 아마 한의사 선생님들은 다른 어떤 직종들보다 좀 기초 대사량이 같은 나이대 같은 체중과 근육량을 갖고 있다라면 좀 더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한의원에 오늘 찾아주신 환자분들도 이러한 식습관 문제가 크겠죠? 예, 뭐 식습관도 크고요. 앞서 계속 나왔던 원장님들끼리의 말씀이었지만 사실 스트레스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인들 중에서 요즘에 스트레스 안 받는 분들 거의 없고 네. 워낙 이제 더 바쁜 생활 속에서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걸 이루려고 하면은 이제 많은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체 내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대사 증후군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뭐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고지혈증,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 당뇨와 같은 이런 질환이 선행 질환이 되면서부터 생기는 걸 대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질환 자체의 이제 발병률이 높아지거나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겠죠. 유병률이 보통 30대 넘은 경우에 이제 남자, 여자는 평균 한 30% 정도가 되고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걸리는 게 대략 한 70% 정도의 근접할 정도이 많아진 거죠. 네. 제 예전 기억을 생각하면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 정도에 이제 보건소에서 아마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개념이 있지는 않았고 성인병 관리로서 이제 보건소에서 혈압 환자, 당뇨 환자 관리를 할 때 그때 유병률은 평균 10%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불과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서 유병률이 이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우리나라 자체도 이제 이런 성인병에 유발할 만한 심혈관계 질환의 이제 유병률도 꽤 높아지고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볼 수 있는데요. 참고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실제 저희 같은 경우도 한의원에서 이제 뭐 성인병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만 때문에 다이어트 때문에 오는 환자를 저희가 꽤 많이 보게 그쵸. 되는데 네. 이 다이어트 환자들 중에서 보통 20대의 어떤 미적이나 에스테틱을 목표로 하는 환자들은 좀 다르겠지만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많은 환자들은 대부분 다 대사증후군 위험성과 실제 대사증후군 환자로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무슨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WHO에 속한 나라 중에서 비만 환자는 이제 일본 다음으로 낮더라고요. 하지만 네. 이 비만 환자의 그 증가율은 제일 높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밥을 국식으로 해가지고 네. 비만 환자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서구화된 생활 습관과 음식 패턴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비만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만큼 높아졌고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제어를 하지 않으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하면 대사증후군을 잘 관리하고 네. 예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이런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큰 축은 3개입니다. 어떤 스트레스 안 건가요? 받고 그다음에 술, 담배 안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하고 알지만 하기 쉽지 예, 않죠. 이거 어떻게 잘 실천할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이제 구체적인 범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비만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체지방을 측정을 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배돌레를 측정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키와 체중의 비율을 따져서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하죠. 그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이 BMI 수치가 원래 이제 한 27 정도가 넘어가면은 비만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적어도 27에서 25, 더 정상 범위 23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 예를 들면은 23이라고 하면 키가 이제 한 160 정도 돼서 체중이 한 56에서 57kg 정도가 이제 21에서 22니까 네. 60kg가 넘지 않는 정도의 범주가 되거든요. 그 정도에서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론 이제 체중 감량을 하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많이 없어지니까 앞서 우리 장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피차 같은 걸 이용해서 피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 것과 동일하게 그 자정작용으로 아마 피가 좀 깨끗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앞서 이제 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이 대사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건데 인슐린 저항성은 말 그대로 인슐린이 몸에서 췌장세포에서 분비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분비는 되지만 말초, 즉 근육이나 기타 이게 써야 될 장소에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인체가. 근데 인슐린 그쵸. 저항성이 없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혈당의 관리도 되고 대사증후군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무조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특히나 이제 당뇨나 이제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식전에 운동을 하면 좀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식후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든 약간 심박수가 60에서 70% 정도가 되는 강도의 약간의 심박진 같은 운동을 적어도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상은 또는 그냥 간순히 걷보 같은 것들은 한 3, 40분 정도 운동을 하면 그게 지방을 연소할 수도 있지만 그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반대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꼭 느끼면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약재들이 무릎 연골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줄지 궁금한데요. 염창섭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이제 앞서 우리 그 무릎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콜라겐 성분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실제 먹으면은 이제 좋아지느냐 어쩌느냐에 대한 논란은 사실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개념으로는 믿습니다. 근데 네.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에 대한 좀 논란이 있겠죠. 왜냐하면 한약재 중에서도 제가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약재 중에 녹용과 이제 녹각이라고 하는 약재는 아마 아실 겁니다. 녹용은 다 아실 거고 녹각은 이제 사슴 뿔이 굳어져서 떨어진 걸 녹각이라고 하는데 이 녹각을 그대로 섭취하는 거와 달리 약간 교 형태를 만들어서 마치 이렇게 콜라겐 형태처럼 그런 형태로 삶아서 만들 경우에는 실제 무릎에 꽤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겠지만 임상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녹각교입니다. 녹각교는 이제 사슴의 뿔이 떨어진 거를 가지고 그 자체는 되게 이제 그 회질 성질력이 좀 부족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삶아서 교 형태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복용을 할 경우에는 원래 이제 보혈 효과도 좀 있고 뭐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만 실제 무릎 관절이나 기타 여러 관절 자체에 통증을 많이 완화시킬 수도 있고 관절을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마치 연골 주사 맞은 것 같은 느낌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으니까 꽤 이 녹각교를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속단이라는 한약재가 있는데 아마 좀 못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네. 속단은 이 한약재 이름 자체가 끊어진 거를 이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절에 가장 많이 쓰는 약재인데 이게 이제 꿀풀과에 속한 어떤 단연생의 이제 본초 식물로서 보통의 그 뼈에 골절이 있거나 또는 이제 뼈와 예전에는 사실 이제 한약 고서에서는 뭐 뼈와 연골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못했었기 때문에 뼈의 문제나 연골의 문제 이제 많은 임상 활용을 할 수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이런 관절에 무리가 왔었을 때는 그 관절 자체의 이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강근골이라고 해서 이 속단이라는 약재는 뛰어난 강근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릎 질환 뭐 그 외에 뭐 허리 같은 데도 물론 쓸 수 있겠지만 이 무릎 질환에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또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한의사들이 많이 쓰는 약재가 이제 우술입니다. 우술은 이게 이제 비름과라는 거에 속한 이 단연생 마찬가지로 본초 식물이긴 한데 이 우술이라는 거는 소의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초가 이 소의 무릎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런 모양을 본따서 이름을 이제 한약재를 지은 건데요. 이 마찬가지로 요 우술도 이제 무릎의 제 질환에 많이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무릎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연골의 문제, 퇴행성 관절염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것들은 류마토이드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재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두충이라는 약재도 마찬가지죠. 두충은 사실은 보약의 개념이긴 한데 이게 이제 신농 본초경이라고 하는 한의학 고대 고서에 가장 먼저 중편에서 이 무릎 관절과 기타 관절면에 쓸 수 있는 약으로서 소개가 되어 있었고 이제 본초강목이라고 하는 약재 중에서도 강근골 제가 앞서서 이제 속단 얘기할 때도 강근골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강근골하는 대표적인 보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퇴행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나이가 드시거나 몸이 약해진 분들한테 많이 쓰는 그런 어떤 질환이라면 약간 연세를 고려한 어떤 외상성이 아니라 자연적인 퇴행성 관절, 특히 무릎 관절 같은 게 많이 쓸 수 있는 약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육개는 아마 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시나몬이 많이 워낙 차로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개수나무의 이제 육질과 그 뿌리를 벗긴 그 전초를 제가 육개라고 해서 특히 이제 개지나 계피와 같은 껍데기보다는 방향성은 좀 적으면서 이런 슬 관절 자체를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비위를 보충하면서 같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비위가 좀 약하거나 근육이 좀 얇아서 생기는 어떤 이런 관절 환자들, 무릎 관절 환자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네, 이렇게 무릎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 알아봤는데요. 임의로 복용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 후에 복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러한 한약재의 도움과 함께 전반적인 생활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무릎에 이제 부담과 하중을 주지 않는 어떤 행동과 자세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될 텐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는 가장 바른 자세를 이제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양반다리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엎드려서 있는 자세 또는 이제 뭐 쪼그려서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은 어떠한 무릎 질환이 다 좋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자세를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뭐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좌식
무릎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앉아 있는 것이 이렇게 의자나 탁자를 많이 활용을 해서 무릎의 하중을 줄여주는 자세를 평상시에도 꼭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릎 관절 질환 자체는 뭐 당연히 운동을 할 때도 운동에 이제 많은 무릎에 부담을 주는 그런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으니까 가벼운 산보나 걷기 또는 이제 수영과 같이 관절의 부담을 또는 이제 관절의 하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에 부담을 많이 줄 테니까 앞서 저희가 대사증후군 얘기할 때도 뭐 했던 얘기가 비슷하지만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해서 제가 이제 앞서 BMI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도 있는데 그 자기 체중이 이 BMI 수치가 약 23 이하 정도까지 못해도 25 범주 내까지 들어오게 하는 게 퇴행성 무릎 질환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무릎의 연골이나 이 기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체중 감량,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릎 자체 이제 꾸준한 스트레칭과 거기 이제 근육 같은 걸 좀 잘 풀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체중과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양질의 음식물 섭취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릎에 연골이라든지 기타 뼈 자체에 문제가 있고 퇴행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건 같은 것들이 튼튼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적정량의 음식물이 섭취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비롯한 적절한 음식물 섭취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창수 원장님,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제 저희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비염과 축농증 환자를 꽤 많이 보고 감기 환자 사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앞서 좀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그 김태진 원장님께서도 이제 이게 주되게 감기가 많이 유발되는 그 연령층이 어린이와 이제 노인이다. 말 그대로 면역력이 저하돼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생긴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감기약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한약이 있습니다. 쌍화탕이죠, 쌍화탕. 네. 쌍화탕이 근데 전통 한의학적인 원래 처방의 뜻은 감기약이 아니라 보약입니다. 특히 면역력을 올려준다는 이제 보혈의 개념이 많은 약인데 이제 거기다 이제 뭐 쌍화탕에 전통 어떤 한약 처방이 나와서 뭐 쌍금탕 또는 뭐 쌍패탕 이런 처방이 이제 사실 많은 한의사들이 회자가 되고 실제 감기한테 투여를 하고 있는데요. 감기에 안 걸리는 방법은 면역력이 높으면 됩니다. 근데 면역력이 높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몸이 잘 보호해주는 상태가 되면 될 거고 그쵸.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수면과 적절한 휴식이 같이 이제 수반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말이 그렇지 참 이게 쉽지 않은 맞아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기에 걸렸었을 때 감기를 처치하는 그런 방법도 되게 중요하지만 감기에 걸리지 않았었을 때 적절한 보약을 투여를 하시든 아니면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음식물 섭취를 해가지고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좀 뻔한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